엄마,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 근데 이제 학교 못 가. 8살 쌍둥이들이 딸의 무덤 묘비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재벌 회장 부부는 숨이 멎었습니다. 9년 전 죽은 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우리 어떡해? 쌍둥이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왜 내 딸 무덤에서 울고 있어? 죽은 딸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언제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 그 시간에 9살 쌍둥이 형제 건우와 연우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국밥집 뒷마당, 큰 대야에 얼음장 같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물에 맨손을 담그고 기름때 낀 불판을 박박 문질렀어요. 손끝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지만 아이들은 입술을 꾹 깨물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동생 연우의 손은 꽁꽁 얼었어요. 형 건우가 얼른 동생 손을 꺼내서 호호 입김을 불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거 끝나면 손 녹여줄게.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에 손을 담갔어요. 9살짜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매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국밥집 문 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마늘 까기, 파 썰기, 콩나물 다듬기. 작은 손으로 칼을 쥐고 도마 앞에 서면 손가락이 베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6시가 넘어가면 고모가 일어났어요. 야, 밥. 방문이 벌컥 열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고모 아들 민수는 아직도 이불 속에 파묻혀 게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같은 또래인데 그 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빨리 줘. 민수가 짜증을 부리면 고모는 쌍둥이를 노려봤어요. 뭐해? 밥 안 차려? 건우와 연우는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각 구운 계란말이, 김치까지. 민수 앞에는 그렇게 푸짐한 밥상이 놓였어요. 그런데 밥상의 수저가 3개뿐이었어요. 고모와 고모 남편 그리고 민수의 것이었죠. 쌍둥이 몫은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먹어. 고모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은 없다는 걸요. 식구들이 다 먹고 나면 남는 건 식은 국물 몇 숟갈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굶은 채 학교에 가는 게 이 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수업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배고픈 것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급식실 대신 화장실로 갔습니다. 급식비를 못 냈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빈속이 조금은 달래졌어요. 물로 배를 채우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무릎이 해져서 기운 바지를 입고 굶주린 배를 안고서도 아이들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국밥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손님 그릇 치우기, 설거지, 바닥 닦기. 저녁 장사가 끝날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도 없는 좁은 다락방. 한겨울에는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고 한여름에는 숨이 막힐 만큼 더웠어요. 하지만 그곳이 아이들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건우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켰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형제는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했어요. 눈이 감겨와도 서로 깨워가며 공부했습니다. 형, 나 졸려. 연우가 책상에 고개를 떨구자 건우가 동생 볼을 톡톡 쳤어요. 조금만 더 하자. 이것만 끝내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으니 속이 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건우는 살금살금 다락방을 내려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살짝 열고 뭐라도 먹을 게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이 도둑놈의 자식이. 고모의 손바닥이 건우의 뺨을 갈겼습니다. 건우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았어요. 밥 훔쳐 먹으려고. 욕설과 함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건우는 몸을 웅크린 채 맞고 또 맞았어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연우가 형을 감싸 안았습니다. 형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연우마저 밀쳐졌어요. 두 아이는 바닥에 엉켜 쓰러졌습니다. 고모는 차갑게 말했어요. 밥은 일한 만큼 먹는 거야.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 마. 알았어? 대답이 없자 고모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알았냐고. 네. 두 아이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다락방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건우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연우는 형의 상처를 호호 불어주고 있었어요. 형, 아파? 안 아파. 건우가 웃어 보였습니다. 아픈 게 분명한데 웃었어요. 동생을 안심시키려고요. 연우야, 우리 내일 엄마 보러 가자. 응. 정말 견딜 수 없는 날이면 아이들은 엄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비가 없으니 1시간 넘게 걸어서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무덤. 그곳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다음 날 저녁 아이들은 고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걸어 엄마의 무덤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장이었어요. 건우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엄마,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 연우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엄마,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그때서야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한테 맞을 때도 밥을 굶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아빠 말처럼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연우가 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아이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따스한 바람이었어요. 왜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10년 전 건우와 연우의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난 건 그 해봄이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서유는 태정그룹 김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딜 가든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붙었고 명품 가방에 외제차는 기본이었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금쪽 같은 딸. 아버지 김태준 회장에게 서윤은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서윤이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낡은 책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전을 읽고 있는 청년. 점퍼는 소매가 해졌고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책에 빠져든 그 청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했거든요. 그가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법대생이었어요. 준호네 집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셨고 준호는 그런 어머니 손을 덜어드리려고 사법고시에 매달렸어요. 판사가 되면, 검사가 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준호는 하루에 14시간씩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아끼려고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어요. 그날도 준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손으로 꾹 눌러가며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준호 앞에 뭔가를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와 우유 한 팩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서윤이었습니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배불러서 못 먹어서요. 그냥 드세요. 서윤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향긋한 향수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윤은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준호 근처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준호를 훔쳐봤어요. 준호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서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뭐 공부하세요? 사법고시요. 와, 대단하시다. 저는 법 보면 머리 아픈데. 준호의 입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어요. 딱딱하게만 보이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 외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 앞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서윤이 재벌집 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서윤이 일부러 숨겼거든요. 경호원도 따돌리고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보통 여대생처럼 행동했어요. 서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집안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준호 앞에서는 그냥 김서윤이라는 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이 부끄러웠는데 서윤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낡은 옷을 보고도 돈 없어서 밥 굽는 걸 알고도 한 번도 무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준호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느 날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요.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제가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윤의 아버지 김태준 회장이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날 태정그룹 회장실. 준호는 난생 처음 그렇게 넓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이었고 까만 가죽 소파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어요. 그 한가운데 김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김준호냐? 네, 그렇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며 대답했어요. 내 딸한테 붙어서 뭘 노리는 거지?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윤 씨를 진심으로 조용히 해.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5천만 원이다. 이거 받고 내 딸이랑 헤어져.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서윤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서윤 씨를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랑을 알아?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봉투를 집어 준호의 얼굴에 내던졌어요. 돈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내 딸한테서 떨어져.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굴욕감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줍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회장의 고함이 쏟아졌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날 밤 서윤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허름한 고시원 앞에서 서윤이 울고 있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알아. 괜찮아. 준호가 서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서윤아,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알아요. 그래도 나랑 함께 해줄래? 서윤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내가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서윤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 씨랑 결혼할 거예요.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이것이 미쳤나? 그 거지 같은 애랑 뭘 어째? 거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든 것이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그놈한테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서윤은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시험 본 모든 곳에 손을 썼어요. 로펌, 대기업, 공기업. 준호의 이름이 들어간 이력서는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에 합격해도 임용될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준호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허름한 원룸 하나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방은 좁았고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싸구려 이불 하나, 냄비 2개, 라면 몇 봉지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서윤이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째 가져와 마주 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라도 함께여서 행복했던 겁니다. 얼마 뒤 준호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날 새벽 서윤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계란말이랑 김치볶음밥.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껏 담았습니다. 여보 힘내요. 고마워.
금방 올게. 준호가 대문을 나서는데 서윤이 뒤에서 불렀어요. 여보.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서로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서윤의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소식을 들은 날 서윤은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거였어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가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매일 밤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서윤이 웃으며 남편 손을 배 위에 올려줬습니다. 여보, 애들이 발차기예요. 느껴져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쌍둥이 출산은 위험할 수 있으니 큰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준호가 막노동으로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장인어른한테 연락해 볼까?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절대 싫어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시골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조산원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나이 드신 산파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시설은 낡았지만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쌍둥이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산파 할머니가 서윤의 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아기 받았어. 쌍둥이도 여러 번 받아봤고 한번 해보자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서윤의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쌍둥이를 품고 있으니 배가 남들보다 2배는 불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서윤은 웃었습니다. 여보, 이름 뭘로 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건우는 어때? 좋아요. 그럼 둘째는요? 연우. 형제끼리 사이좋게. 건우, 연우. 예쁘다.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건우야, 연우야. 엄마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봐. 아빠 정말 멋있거든. 준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리고 10달이 찼습니다. 그날 새벽 서윤의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여보. 아이들이 나오려나 봐요.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허겁지겁 아내를 부축해 조산원으로 달려갔어요. 산파 할머니가 서윤을 눕히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첫째는 잘 나오는데 둘째가 거꾸로 있어. 쉽지 않겠구먼.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하죠? 큰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지금은 못 옮겨. 아이가 곧 나올 거야. 여기서 해야 해.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어요. 안에서 서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으악! 서윤의 처절한 비명이 온 건물을 울렸어요. 준호는 문고리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3시간째 되던 때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어났어. 그런데 울음소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도 무사히 태어난 겁니다. 아이고, 둘 다 사내 아이여. 건강해.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분만실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가 안 멈춰.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 흰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시트가 온통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서윤아. 준호가 달려가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보, 애들은. 서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애들 건강하게 태어났어. 둘 다 아들이야. 건우, 연우. 정말요? 고마워요. 서윤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여보, 아이들,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키워야지. 당신이 키워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준호 씨, 가긴 어딜까? 안 돼, 서윤아. 안 돼. 준호가 아내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준호의 절규가 조산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새벽 서윤은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출산 후유증으로 과다출혈이 와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시신을 붙들고 밤새 울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에게 돈다발을 맞아도 세상이 막혀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준호가 아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 못 데려가서 다 내 잘못이야. 날이 밝자 준호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재벌가의 피가 섞인 손주들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뿐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위의 자식이라고 버리거나 재벌가의 도구로 쓸 게 뻔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로요. 먼저 갓 태어난 쌍둥이를 마을 어귀에 사는 믿을 만한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 며칠만 봐주세요. 제가 꼭 데리러 올게요. 알겠네. 걱정 말고 일 보고 와. 그리고 준호는 서윤의 시신을 몰래 옮겼습니다. 조산원에서 몇십 리 떨어진 작은 읍내 병원으로요. 출산 기록이 없는 곳이었어요. 마치 서윤이 그 병원에서 지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 태정그룹 김태준 회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장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서윤이가 죽었다고? 네, 회장님.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는 아픈 데가 없었어. 자세한 건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만.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놈이 내 딸을 죽인 거야. 가난한 주제에 내 딸 데려가서 제대로 된 병원도 못 데려가고 그놈이 죽인 거라고. 회장은 즉시 시신을 수습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장례식장. 태정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제단 위에 서윤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혼자 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김태준 회장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회장이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조용히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네가 내 딸 죽여놓고. 저는 서윤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내 주제에 사랑? 돈도 없는 놈이 무슨 사랑이야. 네가 가난해서 내 딸이 죽은 거야. 네가 죽인 거라고. 회장의 손이 준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준호는 맞고도 피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그림자만 보여도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때 회장 부인 은경이 다가왔습니다. 은경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이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알아요. 알지만 여긴 서윤이 장례식장이에요. 은경이 남편을 말리면서도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눈빛은 남편 못지않게 날카로웠어요.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준호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미안해. 미안해. 준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가 끝난 뒤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먼 시골로 떠났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며 익힌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출생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어요. 회장의 정보망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요. 한편 김태준 회장은 딸의 장례를 마치고 모든 걸 잊으려 했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기에 비서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놈에 관한 보고는 일절 받지 않겠다. 보고서가 올라오면 읽지도 말고 전부 없애. 그래서 회장은 몰랐어요. 딸이 아이를 낳고 죽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손주가 있다는 것을. 회장은 그저 딸이 가난 속에서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위를 원망하고 딸의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9회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고시책은 다시 펼치지 않았어요. 판사의 꿈, 검사의 꿈, 그런 건 아내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준호에게 남은 건 2 아들뿐이었어요. 준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 공장 야간 작업, 새벽 배달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갈라졌고 허리는 늘 뻐근했습니다. 30 중반인데 벌써 등이 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준호는 아이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 가요? 건우가 물으면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응, 아빠 일하고 올게. 너희 착하게 있어. 아빠, 손 아파요? 연우가 아빠의 갈라진 손바닥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안 아파.
아빠 손은 튼튼해서 괜찮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준호는 일터로 갔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먼지투성이가 되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준호는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 저녁밥은 꼭 직접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가끔은 불고기도 해줬어요.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건우와 연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준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작은 손 2개를 꼭 쥐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건우가 물었어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얼마나 예뻤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뻤지.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는데 천사 같았어. 연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천사요? 응.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천사가 너희 엄마가 된 거야. 묘비 앞에 서면 준호는 늘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도 지어놓고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 불러줬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해주는 엄마 이야기가 좋았거든요. 준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열심히 살아야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어느새 9살이 됐어요. 그해 가을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준호가 일하던 현장에서였어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박씨 아저씨가 발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5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피가 시멘트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사람 살려. 빨리 구급차.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박씨 아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씨 아저씨가 떨어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준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비쳤어요. 준호는 가만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 장인어른 김태준 회장이었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핏줄은 핏줄이니까. 설마 피부치를 저버리지 않겠지.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리 미운 사위의 자식이라도 손주는 손주가 아닐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는 낫지 않을까? 망설임 끝에 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때리던 손, 쏟아지던 욕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그 순간. 그래도 준호는 썼습니다. 저는 서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서윤이가 떠나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우와 연우, 쌍둥이 형제입니다. 서윤이를 꼭 닮았습니다. 펜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디 아이들을 봐주십시오. 원망하실 거 압니다. 미워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서윤이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쓰고 준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보내야 하나? 보내면 회장이 아이들을 찾아올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릴까? 장례식장에서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벌레를 보듯 하던 눈빛. 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나중에 그때 보내자고 생각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었어요. 재벌가 가문 문장이 새겨진 금목걸이였습니다. 서윤의 유품이었어요. 김태준 회장이 딸이 태어났을 때 직접 만들어준 물건이었습니다. 준호는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무서운 일이 있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이 어떡하나 싶어서. 사진 속 서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있으면 아이들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겠지. 내가 없어도 이게 애들을 지켜줄 거야. 그 후 겨울이 왔어요. 그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설 현장에 중요한 공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나가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준호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건우가 눈을 떴어요. 아빠, 벌써 가요? 응, 오늘 일이 많아서. 일찍 올게. 정말요? 그럼. 오늘 일찍 끝내고 올 테니까 저녁에 짜장면 먹자. 건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짜장면? 진짜요? 진짜. 연우도 좋아하잖아. 오늘 착하게 있으면 아빠가 사줄게. 네, 약속이에요. 건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준호는 그 작은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준호는 웃으며 방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열다가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착하게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더미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밑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짜장면 약속은 영영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려 했어요. 크레인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게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준호의 시신은 유가족 동의도 없이 급히 화장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인마금용으로 보상금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모가 나타났어요. 준호의 누나 김미정이었습니다. 동생과는 10년 넘게 연락도 없이 살았어요. 동생 결혼식에도 안 왔고 조카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고모가 왔어. 미정은 아이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아빠의 누나라고 하니 아이들도 따랐어요. 고모가 너희 데려갈게. 응? 고모네 집에서 살자.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준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랍을 뒤졌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이게 뭐야? 편지를 발견한 미정은 대충 훑어봤습니다. 장인어른이 어쩌고 아이들을 부탁한다느니. 읽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장인이 재벌이라고? 에이, 설마. 미정은 편지를 구겨서 서랍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던 동생한테 재벌 장인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 이건 진짜 금이네. 바로 다음 날 미정은 금방으로 갔습니다. 금목걸이를 팔아버렸어요. 아이들의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을. 보상금 1억 원은 통장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미정이 전부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미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뭐해? 빨리 안 와? 처음 왔을 때 눈물 글썽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들을 노려보는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려면 일해야지. 알았어? 그렇게 아이들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국밥집 불판을 닫고 마늘을 까고 파를 썰고 어른도 힘든 일을 8살짜리 아이들이 해야 했어요. 학교에 가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만큼은 일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엄마가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건우와 연우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촛불 켜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눈이 감겨와도 서로 깨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하고 내일 배울 걸 미리 예습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은 항상 전교 1등이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어요. 건우와 연우는 나란히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장까지 주셨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아이들은 상장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엄마는 하늘에 계셨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고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고모 아들 민수의 시험지였습니다. 빵점이었어요. 수학시험에서 빵점을 맞아온 겁니다. 민수는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빵점이 뭐야? 고모가 시험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민수가 움찔했어요. 엄마, 그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 그럼 쟤네는 뭐야? 쟤네는 어떻게 1등을 해? 고모의 눈이 건우와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너희 뭐 들고 있어? 뭐냐고. 건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고모가 낚아채듯 빼앗았어요. 전교 1등? 또? 고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장을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확 찢어버렸어요. 상장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모. 건우가 외쳤어요. 연우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상장이 밥 먹여주냐? 이게 뭔 쓸모가 있어? 그냥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 고모가 발로 종이 조각들을 밟아버렸습니다. 맨날 1등, 1등. 내 아들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해. 고모의 손이 건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우가 형 앞을 막아섰어요. 형 때리지 마세요. 이것들이 말대꾸야? 연우마저 밀쳐졌습니다. 두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오늘부터 공부 금지야. 알았어? 공부할 시간에 일해. 1. 그날 밤 아이들은 다락방에서 찢어진 상장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보려 했지만 너무 잘게 찢어져서 불가능했어요.
건우가 조각들을 손에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연우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형, 괜찮아. 우리 다음에 또 1등하면 되잖아. 응.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건우, 김연우 보호자분이시죠? 고모가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번 수학 경시대회 학교 대표로 선발됐어요.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요. 경시대회요? 네.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특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대회에서 상 타면 아이들 앞날에도 좋을 거예요. 고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회 나가서 뭐 하게요? 상 타면 돈 나와요? 네. 그게 안 돼요. 애들이 집에 와서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바빠요. 잠깐만요, 보호자님. 아이들 실력이 정말 뛰어난데 이 기회를 안 된다니까요. 고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건우야, 연우야. 경시대회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집에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건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매일 같은 옷만 입고 오는 것도,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안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건우야, 손 좀 보자. 선생님이 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빨갛게 동상 자국이 있었어요. 연우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손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냥 추워서요. 선생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하니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가봐. 아이들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쉬는 시간 반 친구가 건우에게 다가왔어요. 야, 김건우. 너네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건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에 옷 없어? 가난해? 아니야. 그럼 왜? 야, 얘네 매일 같은 옷이야. 안 빨아입나?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빨래를 늦게까지 돌리느라 말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매일 밤 빨아서 다음날 축축한 채로 입었어요. 연우가 형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형, 가자. 두 아이는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 배고파? 응. 오늘도 아침을 굶었거든요. 점심은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먹었고요. 나도. 두 아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였어요. 저렇게 뛰어놀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그곳이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도서관 문 닫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제야 일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최대한 버틴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건우가 연우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4시도 안 됐는데 눈을 떴습니다. 동생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연우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건우는 살금살금 다락방을 내려갔어요. 국밥집으로 가서 혼자 불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찌릿찌릿 아팠어요. 연우 목까지 하려고요.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우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형, 왜 혼자 해? 나도 할게. 괜찮아. 넌 더 자. 싫어. 같이 해야지. 연우가 형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불판을 닦았어요. 형, 손 안 시려? 안 시려. 거짓말. 진짜야. 건우가 웃어 보였습니다. 시린 게 분명한데 웃었어요. 동생을 안심시키려고요. 형, 우리 나중에 크면 뭐 할까? 글쎄, 돈 많이 버는 거, 돈 벌어서 뭐 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나도 그래.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 무덤에 예쁜 꽃도 많이 갖다 드리자. 응, 그러자. 두 아이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손을 부비며 일했습니다. 손이 시려도 배가 고파도 아이들은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모의 눈에는 그게 괘씸하게만 보였습니다. 쟤네는 때려도 울지를 않아. 독한 것들.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고모가 남편에게 투덜거렸어요. 무슨 깡인지 모르겠다니까. 학교에서 1등 해왔다고 의시되고 내 아들 기죽이고 고모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 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더 굴려야겠다. 공부할 생각 못하게. 고모의 눈이 음침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고모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모에게는 아이들 괴롭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이었어요. 고모는 원래부터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동생한테서 빼돌린 보상금 1억 원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카드 도박에, 경마에, 온라인 게임에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채를 썼어요. 처음에는 1,000만 원, 다음에는 3,000만 원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불렀습니다. 어느새 빚이 3억 원이 됐어요. 고모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옆에 놓고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취하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가 돈도 없이 죽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이들 아버지가 남긴 보상금을 다 갖다 쓴 건 고모 자신이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모가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모가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내일까지요? 그건 너무... 아니, 잠깐만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소주잔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떻게. 고모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다락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숨을 죽였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앞장섰어요.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김미정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알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고모가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이미 석 달이나 밀렸어. 더 이상은 안 돼. 사채업자가 국밥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어요. 의자가 와장창 넘어졌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걸로 받아야지. 다른 거라니요. 이 가게 통째로 가져갈까? 아니면 사채업자의 눈이 구석에서 일하고 있던 건우와 연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애들은 뭐야? 고모가 재빨리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조카들이에요.
조카? 공짜로 부려먹는 거네.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가게 안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릇이 깨지고 냄비가 쏟아지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최소 5천만 원. 못 갚으면 알지? 사채업자들이 나갔습니다. 고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고모가 저럴 때 건드리면 불똥이 튀니까요. 그날 밤 고모는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고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했지만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이자 얹어서 갚을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길 때마다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일주일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험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돈 준비했어? 그게 조금만 더. 또 그 소리야? 사채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고모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으악, 엄마, 이 자식이 네 아들이지? 이놈 데려갈까? 안 돼요. 고모가 달려들었습니다. 사채업자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 이해는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그럼 돈 내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사채업자가 민수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 순간 고모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뭔데? 얘 말고 다른 애들이 있어요. 사채업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애들? 네. 조카들이요. 쌍둥이에요. 9살이고 부모가 없어요. 고모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제 아들을 지키려고 조카들을 팔아넘기려는 거였습니다. 부모 없는 쌍둥이? 사채업자가 민수를 놓았습니다. 관심이 생긴 눈치였어요. 그래, 그래서 해외 입양 같은 거,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쪽으로 넘기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고모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기 조카들을 사람 장사꾼한테 팔아넘기겠다는 거였어요. 사채업자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린애들이고 쌍둥이면 값이 꽤 나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그걸로. 좋아. 일단 애들 보자. 고모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건우와 연우를 끌고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쌍둥이 맞네. 똑같이 생겼어. 예쁘죠? 건강하고요. 고모가 아이들을 상품처럼 내세웠습니다. 건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좋아. 이걸로 빚 탕감해줄게. 대신 애들은 내가 데려간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모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 조카들을 팔아넘기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데려가실 건데요? 준비할 게 있어. 여권 사진 같은 거. 며칠 뒤에 연락할게. 사채업자들이 나갔습니다. 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민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괜찮아. 건우와 연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락방에서 속삭였어요. 형, 아까 그 아저씨들 누구야? 몰라. 우리 어디 데려간다고 했잖아. 해외 입양이 뭐야?
건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입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았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형? 우리 팔려가는 거야?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아까 고모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건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 무서운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고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관에 갔어요. 여기 앉아. 가만히 있어.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여권용 사진이죠? 네, 잘 나왔네요. 건우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권,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거,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건우는 연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손 아파. 미안. 건우가 힘을 풀었어요.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있자. 알았지? 응. 알았어, 형. 두 아이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고모는 아이들이 내일 모레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귀찮은 것들도 치우고 일석이조네. 그 말을 고모 아들 민수가 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쌍둥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기죽이던 애들이 사라지니까요. 이 집에 아이들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학교는 무슨, 어차피 며칠 뒤면 없어질 것들인데. 고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어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이들도 이제는 알았어요. 건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9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모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평소와 달리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너희 내일 여행 가. 여행이요? 건우가 되물었습니다. 응. 해외로. 비행기 타고. 해외요? 어디로요? 그건 가면 알아. 좋은 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어. 고모가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속지 않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고모, 우리 안 갈래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고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안 간다고요. 여기 있을래요. 이 자식이 말대꾸야? 고모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건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뺨을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모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리며 씩 웃었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해.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데리러 와. 알았지? 고모가 방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 건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일 아침이면 끝이었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 무덤도 아빠와 살던 집도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건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연우야. 응? 우리 엄마 보러 가자.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고모네 식구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아이들은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도 없었어요. 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보러 간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엄마 무덤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버스비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두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형, 다리 아파.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건우가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연우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가자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줬습니다. 무덤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며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김서윤.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건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찢어진 상장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인 거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건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장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우리 또 1등 했어. 연우도 형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모가 상장 찢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붙였어. 보여? 아이들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치 엄마가 진짜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근데 엄마, 이제 학교 못 간대.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가 우리 어디 보낸대? 해외래. 비행기 타고 간대. 연우가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우리 무서워. 거기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한테 맞아도 밥을 굶어도 학교에서 놀림당해도 울지 않던 아이가 울었어요. 엄마, 엄마. 연우도 따라 울었습니다. 두 아이는 묘비를 붙들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말처럼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건우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도 보고 싶어. 우리 데려가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산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노부부였습니다. 남자는 70 가까워 보이는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여자는 단정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뒤따라 비서와 경호원이 내렸습니다. 태정그룹 김태준 회장과 그의 부인 은경이었습니다. 오늘이 딸 서윤의 기일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두 사람은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날만큼은 꼭 왔어요. 여보, 조심해요. 길이 어두워. 은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태주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산길을 올랐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은경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왜 그래? 저기 봐요. 사람이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형체 2개가 보였어요.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저건? 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비서가 손전등을 켜서 앞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2명의 아이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태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윤. 똑같았어요. 눈, 코, 입, 얼굴 생김새가 죽은 딸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여보, 저 애들. 은경도 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윤이야. 어린 서윤이야. 무슨 소리야? 서윤이는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눈앞의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이 온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리 또 전교 1등 했어. 근데 이제 학교 못 간대.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했어요. 저 아이들이 이 무덤에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 아이들은 누구지? 왜 내 딸의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지? 설마.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 애들한테 가봐요. 은경이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손전등 불빛을 본 거였습니다. 누구세요? 건우가 연우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이야. 우리는. 은경이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잠깐, 애들아. 은경이 불렀지만 아이들은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여보, 쫓아가요.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방금 본 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딸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이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덤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묘비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붙인 상장이었습니다. 전교 1등 상장.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야생화 한 송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길에서 꺾어온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꽃도 못 샀을 거예요. 태준이 그 야생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윤아. 태준이 딸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9년 전 딸을 잃고 나서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설마 네가 아이를 낳았던 거야? 손주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자기 손주가 있다는 걸. 은경이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놈한테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몰랐던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윤이가 아이를 낳고 죽은 거야. 그놈이 아이들을 숨긴 거고. 여보, 진정해요. 저 애들이 내 손주야. 내 피부치라고. 태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의 냉철한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찾아. 저 애들을 찾으란 말이야. 태준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울면서 엄마를 부르던 모습, 찢어진 상장을 붙여 가져온 것, 그리고 꽃살 돈도 없이 야생화 한 송이를 바친 것. 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부모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년이야. 9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사위를 미워하느라 손주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 지독한 고집 때문에 손주들이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찾아야 해요. 은경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벌써? 뭘 알아냈어? 일단 신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김건우, 김현우,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김준호, 어머니는.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고. 김서윤입니다.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태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무덤에서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받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내 손주란 말이지? 네, 회장님. 9년 전에 태어났고, 네. 따님께서 출산 직후 사망하셨고, 아이들은 사위분이 혼자 키웠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9년 동안 왜 몰랐냐고. 회장님께서 사위분 관련 보고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올라오는 보고서도 읽지 않고 처리하라고.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맞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사위가 너무 미워서 그놈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서 그 지독한 고집이 내 눈을 가렸던 거야. 태준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사위분도 철저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 머리로 회장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바로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시골 오지를 돌며 아이들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놈이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네. 회장님께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를 내쫓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으니까. 지금 아이들은 어디 있어? 사위분의 누나 집입니다. 김미정이라는 여자인데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좋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 일단 사위분의 사망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회사 측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급히 화장했습니다. 유가족 동의도 없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보상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됐는데 그 돈은 고모 김미정이 전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뭐? 현재 김미정은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뭐야? 말해.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학대?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집에서 일을 시키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원이 잠복하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태준이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찍혀 있었어요. 새벽에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불판을 닦는 모습,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9살짜리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금목걸이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금방에서 회수했습니다. 김미정이 팔아버린 건데 저희가 추적해서 다시 사왔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금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서윤이 태어났을 때 직접 만들어준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목걸이를 서윤이 아직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집을 나가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것만은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비서실장이 구겨진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고모집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장님께 보내려고 썼던 것 같은데 붙이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태준이 편지를 펼쳤어요. 장인어른께 저는 서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서윤이가 떠나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우와 연우, 쌍둥이 형제입니다. 서윤이를 꼭 닮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디 아이들을 봐주십시오. 원망하실 거 압니다. 미워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서윤이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토록 미워했던 사위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자기한테 손주를 빼앗길까봐 숨어 살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편지까지 써뒀던 겁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미정이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을 사채업자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양이라는 명목으로요. 뭐라고?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내 손주들을 팔아넘긴다고?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단순한 입양 브로커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려서 비서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아이들이 넘겨집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해외로 빠진다고 합니다. 오늘 밤이라고? 네. 사채업자들이 오늘 밤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모든 동원해. 경찰이든 뭐든. 당장 아이들을 찾아와.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나갔어요.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금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은경이 들어왔어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손주들이야. 우리 손주들이 위험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위험하다니? 팔려가. 오늘 밤에. 어디론가 팔려간대. 뭐라고요? 은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애들 당장 데려와요. 어서요. 지금 사람들 보냈어. 찾을 거야. 꼭 찾아올 거야.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태준이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을 거야. 내 아이들, 아빠가 꼭 지킬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채업자들이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고모네 집,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어요. 사채업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비됐어?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에 망설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데려가세요. 잘 생각했어. 이걸로 빚은 청산이야. 사채업자가 부하에게 눈짓했어요. 부하 2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다락방에 있었어요. 건우가 연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나와. 무뚝뚝한 남자가 아이들을 내려다봤어요. 건우가 연우를 뒤로 감쌌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시끄러워. 순순히 나와. 남자가 건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건우가 버둥거렸습니다. 나요. 형? 연우가 형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질질 끌려 내려갔어요. 거실에서 고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고모, 건우가 소리쳤어요. 우리 왜 보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시끄러워. 빨리 데려가. 고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짝을 치우는 것 같았어요. 고모, 제발이요. 우리 열심히 일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제발.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고모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어요.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밖에서 잠금 소리가 났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형, 무서워.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우가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너희는 애들 봐. 운전하던 남자가 내렸어요. 차 안에는 부하 1명만 남았습니다. 그 남자도 스마트폰을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건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금이다. 건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차 뒷좌석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창문이었어요. 연우야, 저기 봐. 건우가 속삭였어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가 살금살금 창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손가락으로 창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어요. 앞좌석의 남자는 스마트폰에 빠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우가 먼저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몸이 작아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우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빨리. 연우도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바닥에 내려서자마자 후다닥 뛰기 시작했어요. 저것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아이들이 도망친 걸 알아챈 거였습니다. 잡아. 빨리 잡아. 아이들은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어두운 도로 쪽으로 달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더니 금세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형, 앞이 안 보여. 손 놓지 마. 계속 뛰어. 건우가 연우의 손을 꽉 잡고 뛰었어요. 비에 젖은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자꾸 헛디뎠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이들을 비췄어요. 사채업자들이 차를 몰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아이들은 도로를 벗어나 들판으로 뛰어들었어요. 진흙탕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연우가 비틀거렸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연우야, 조금만 더 힘내. 형, 나 못 뛰겠어. 연우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건우가 급히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일어나. 일어나야 해. 다리가 안 움직여. 연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어요. 건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을 등에 업었어요. 9살짜리가 같은 무게의 동생을 업으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건우가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비가 눈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건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으악! 두 아이가 진흙탕에 나뒹굴었어요. 건우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연우야. 연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건우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째 굶고 밤새 뛰고 비를 맞았으니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 아빠. 건우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을 뚫고 비쳤습니다. 맨 앞 차가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비서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 하나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전력으로 달렸어요. 진흙탕을 뚫고 빗속을 헤치며 쓰러져 있는 아이들에게로. 애들아, 애들아. 태준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건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군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준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연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건우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품이, 이 목소리가,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비와 섞여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사채업자들이 달려왔어요. 야, 그 애들 우리 거야. 내놔. 사채업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정그룹 경호원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뭐야, 너희들. 움직이면 가만 안 둡니다.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사채업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가 뭔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될 줄 알아요. 사채업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태주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빨리. 경호원이 우산을 펼쳤어요. 태준이 아이들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이야. 건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왜 우리를 구해줬어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쉬어. 건우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지쳐서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태준이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9년이나 늦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따뜻한 차 안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지옥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 하얀 침대에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이틀째 잠들어 있었어요. 영양실조에 저체온증까지 왔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태주는 이틀 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붙여도 금방 깼어요. 아이들이 눈 뜰까봐. 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기를 반복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건우가 눈을 떴어요. 낯선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건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연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밤에 자기를 안아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정신 들었구나. 태준이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래?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거든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게,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9년을 몰랐던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9살짜리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건우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건우야, 잘 들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희 엄마의 아빠야. 건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아빠요? 그래, 너희 외할아버지야.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빠가 말해줬거든요. 아주 부자인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고모한테 맞고 굶고 팔려갈 뻔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왜요? 왜 몰랐어요? 우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너무 미워했거든. 그래서 아빠 소식을 일부러 안 들었어. 그 바람에 너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아빠를요? 왜요? 엄마가 아빠 만나서 집을 나갔거든. 할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그래서 화가 났었어.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른들 잘못이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괜히 알량한 자존심을 부려서 9년을 몰랐던 거야.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너희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연우도 눈을 떴습니다. 형 왜 울어? 연우가 일어나 앉았어요. 형이 울고 낯선 할아버지가 울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경이 다가왔어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할머니야. 외할머니. 외할머니요? 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은경이 아이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니? 건우와 연우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래. 너희 엄마야. 우리 딸이고. 아이들은 사진 속 여자와 자기들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손주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은경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온기였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너무 미안해. 연우가 은경의 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였습니다. 건우도 울었어요. 고모한테 맞을 때도 밥을 굶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들이 이 따뜻한 품에서 드디어 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100% 일치. 건우와 연우는 김태준 회장의 친손주가 맞았습니다. 고모 김미정과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아동학대, 유기, 인신매매 공모 혐의였습니다. 고모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애들 돌봐준 거예요. 억울해요. 고모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원들이 찍어둔 사진과 영상이 증거였거든요. 새벽에 얼음물에 손 담그게 하고 밥 안 주고 때리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어요. 고모는 구속됐습니다. 다시는 아이들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됐어요. 아이들은 태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넓은 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 살아. 은경이 아이들의 방을 보여줬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였습니다. 각자 방이 있었어요. 여기 건우 방, 여기 연우 방. 마음에 드니? 아이들은 멍하니 방을 둘러봤어요. 폭신한 침대, 깨끗한 책상, 가득 들어찬 장난감과 책.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연우가 건우의 손을 잡았어요. 형, 나 무서워. 꿈 아니야? 건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다락방에서 촛불 켜고 살았는데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 담그고 일했는데 꿈 아니야. 태준이 다가왔어요. 진짜야. 이제 너희 집이야. 밥도 마음껏 먹고 따뜻하게 자고 학교도 다녀. 알겠지? 아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계란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린 밥상이었어요.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은경이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니? 네. 아이들은 조심조심 먹었어요. 혹시 혼날까봐 습관이 된 거였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그 말에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여 숨겼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또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태준과 은경은 한결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건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당연하지. 평생 여기 있어도 돼. 진짜요? 진짜야. 너희는 우리 손주들이야. 어디 안 보내. 건우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고마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네 사람은 함께 서윤의 무덤을 찾았어요. 태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데리고 왔어. 내 아이들. 은경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잘 키울게. 걱정 마. 건우와 연우가 나란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건우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도 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연우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형, 엄마가 좋대. 행복해도 된대.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태준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도 돼. 아니, 행복해야 해.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엄마, 우리 잘 살게. 열심히 살게. 아빠 말처럼 열심히 살아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태준과 은경이 아이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옥 같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새로운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